夠鐘啦，講啦。今日幾多號？16號咯。4月16。1960年4月16號下晝3點之前1分鐘，你同我喺埋一齊。因為你，我會記得嗰1分鐘。由而家開始，我哋就係1分鐘嘅朋友。呢個係事實嚟嘅，你追唔翻嘅，因為已經過去咗。我體會咗你。佢有冇因為我而記得嗰分鐘？我唔知，但我一直都記住呢個人。後尾佢真係日日都嚟。 네, BTV에는 이동진 선생님이 계신다면 DTV에는 최수영 교수님이 계신다. 현 글로벌 K컬처 선도융합 인재양성 사업단 부단장으로 계시죠. 단국대 문예창작과에서 문화 콘텐츠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하시는 최수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스토리텔링 강의하고 있는 최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강의하시느라 요즘도 많이 바쁘시겠네요. 요즘에 근황 잠깐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까 소개해 준 것처럼 우리 학교가 중심이 돼서 총 5개 대학이 연합해서 글로벌 K컬처와 관련된 인터넷 강의를 만드는 사업을 3년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쪽 일을 하느라고 좀 많이 바쁘고 그리고 강의 영상 촬영하느라고 지금 계속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교수님 수업 들었을 때도 강의 영상을 항상 매번 정성스럽게 직접 만들어서 다 올려주시는 걸 보고 진짜 학생들을 사랑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소설로 등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강의를 하시는지 궁금했어서 특별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강의 영상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제가 우리 전공 수업 시간에 만드는 강의 영상은 거의 저 혼자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자리에 계신 두 MC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고민이나 불만이 없을 텐데 이제 저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왜 유튜브 영상처럼 재미가 없는 거냐, 자막을 달아달라 등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제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보다는 강의 영상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야 되는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원래는 소설을 쓰고 싶어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특별하게 대학교를 진학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을 지원할 무렵에는 우리나라의 문창과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그 다음에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는 고등학교 때 수상 실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가능한 학과였는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라 수상 실적을 전혀 낼 수가 없었어요. 100일장을 나간다고 하면 일단 혼나기부터 했으니까요. 그때 저를 혼냈던 분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 대학 문예창작과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등단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대이고 또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글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 특별하게 대학을 진학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부모님들의 반대도 있고 여러 주변에서 그래도 대학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네가 앞으로 대학과 관련된 소설을 쓴다면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고, 안타깝게도 문예창작과는 진학하지 못하고 그래도 저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제가 석사까지 국어국문학과로 마치고 박사과정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학에 드디어 문예창작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1기로 제가 들어가게 되죠. 제 동기분 중에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박모라는 우리 정년퇴직하셨던 어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문예창작과로 공부를 했고,
석사 과정을 마칠 때쯤에 등단을 하게 돼서 오랜 꿈을 이뤘는데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중에 박사학위 논문이 소설 창작 방법론에 대한 논문이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 소설 창작 방법론을 소설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영화나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 챕터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때라 저한테 그 뒤로 들어왔던 뭐 원고 청탁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영역이 넓어지게 됐고, 그래서 점점 그쪽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쪽으로 지금 점점 영역이 확대되었고요. 제가 2008년에 임용이 됐는데 그 즈음이 이제 전국 대학에서 우리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문예창작 분야에 스토리텔링을 받아들였던 시기였고, 이제 막 그런 것과 관련된 학과들이 생길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마침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텔링 전공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요새 학교에서도 얼굴을 자주 찾아뵙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그 교수님께서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K컬처 선도 융합 인재 양성 사업단에 연구를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교수님께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엔 제가 거의 학과에 있었고 제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 문예창작가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엔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하고 스킨십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까 얘기한 저도 발음하기 어려운 글로벌 K컬처 융합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겁니다. 단국대학교가 중심이 되고요. 단국대학교 중에서는 우리 문예창작과하고 외국어대 학과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4개의 참여대학이 붙는데 부산 동서대학교의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과 관련된 학과들,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의 문예창작과와 중국어과, 그 다음에 영어과 같은 이런 인문계 학과들, 그 다음에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교의 생활음악과와 또 애니메이션과, 그 다음에 청강문화산업대의 웹툰, 애니메이션, 웹소설 이런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문예창작과도 마찬가지지만 문예창작과 수업을 듣다 보면 영상문학이란 과목이 있지만 영화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기도 하고 실습도 해보고 싶고, 혹은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웹소설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같은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복수 전공, 부전공보다 조금 더 낮은 단위의 학위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학교가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주로 원격 강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그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고 온라인 강의 촬영하고, 그리고 그런 온라인 강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시험적인 단계이고요. 이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시작되고 될 예정인데, 아마 그때쯤 되면, 지금은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2개 강의밖에 없지만 이후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4개 대학의 강의들이 다시 들어와서 아마 우리 문예창작과 학생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굉장히 다양한 강의가 열리게 될 거고, 그 강의들을 차근차근 듣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중에 소규모 전공을 졸업할 때 더 따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께서 2008년부터 교단에 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네. 세월 참 빠릅니다. 네, 감회가 진짜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간 굉장히 많은 연구도 진행하셨고 또 외부 연구나 사업 등에 굉장히 치열하게 연구자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 홍보팀도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한간에는 교수님 연구실 불이 12시 전으로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매일 갓생을 살아내실 수 있는지 정말 학부생으로서 너무 존경심이 들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12시 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던 건 한 10년 전 얘기고요. 주로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랬었고, 결혼한 이후로는 저도 12시 전에 들어가는 날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 점점 나이 먹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일찍 퇴근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마 이 얘기를
우리 문창과 제가 처음 강의를 했던 게 우리 문창과 1기들부터 얼굴을 봐왔으니까 그때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그 정도를 하는데 뭐가 그러냐? 왜냐면 그때는 제가 전공 강의가 처음이고 이래서 16주 강의에 과제가 한 17개, 18개 나갔던 때거든요. 근데 여전히 물론 뭐 매년 강의 평가 때마다 과제가 너무 많아요 소리를 계속 듣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요,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과제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많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저도 안 많아도 남았습니다. 된다 생각합니다. 다 끝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수님 인생에도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준비를 또 하나 했습니다. 저희 코너의 단골 손님이죠. 최승 교수님의 인생 그래프 함께 보실까요? 2개를 그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뭐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10대 이후에 사춘기 시절을 좀 혹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다가요. 그러다가 군대에서 또 훅 떨어지죠.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이 시기부터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냐면 일반적으로 교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여러분이 해주셨던 것처럼 항상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 나가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이제 점점 제가 40세를 전후로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아마 이 정도 일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 이후에는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 인생의 그래프를 보아하니까 이제 위기나 좀 좌절을 좀 몇 번 겪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렇죠. 그럴 때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인생 그래프에서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나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그때 제가 아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는 소설을 쓰거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인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뭐 전혀 그런 걸 용납을 하지 않죠. 구나 이 얘기하면 되게 쓸쓸해지지만 여러분들처럼 수능 세대가 아니라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으로 한 곳밖에 지원할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이 입시 나랑 너무나 안 맞는 입시 체계를 어떻게 견뎌야 될지 굉장히 힘들었고 아이들이 항상 경쟁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도 저는 되게 견디기 힘들었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너무 괴로웠고 저희 때만 해도 소지품 검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다른 친구들은 가방을 불시에 열면 담배를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성인 잡지가 걸리거나 그래서 혼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3이 시집 가지고 다닌다고 소설책을 읽고 다닌다고 혼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다가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똑같은 일을 하죠. 오히려 친구들이랑 제가 좋아했던 일을 같이 하죠. 책을 읽고 서로 얘기를 하거나 작품을 서로 보여주면서 뭐 주로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거나 작품 평가를 해주거나 이러면 주변에서 갑자기 한 1년 전엔 안 그랬는데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너 문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였구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주변의 선후배하고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면서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시기는 그렇게 견뎌왔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랬지만 그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이후에 제가 계속 졸업한 이후에도 문학을 할 수 있고 소설을 계속 쓰고 싶어 했고 그 소설을 확장시켜서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고 창작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어떻게 넘어오느냐
그 대부분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교수님이 굉장히 그 모범, 타의 모범 그 표본이신데 뭔가 이런 이면도 있었다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안도 얻고 굉장히 네,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그 극복하는 시기에 있어서 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교수님께서 만약에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신다면 문학이란 어떻다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길을 가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나침판 같은 별이다. 나침반 제 얘기는 아니고 루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루카치의 책에 보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랑 공부하면서 배웠던 문장인데 그 문장이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아빠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어릴 때는 아버지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세상사를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막상 내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아빠도 잘 모르더라고요. 네. 아빠도 처음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 나를 좀 그래도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는 거는 우리보다 앞서서 세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남겼던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문학이란 이야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그 문학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제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나침판 같은 옛날 사람들의 별과 같은 기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인생을 먼저 앞서 살아온 선배로서 단국대 문예창작과 학생들에게 이거는 꼭 조언을 해주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다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1학년들 수업을 하잖아요. 2학기 때 1학년 수업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사실 다 했던 얘기예요. 20대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대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자기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너무 잘 알죠. 술 먹고 놀았던 것도 자산으로 남게 되고 어딘가를 친구와 훌쩍 떠나서 여행을 했던 것도 그 여행길에서 고생을 했던 것도 자산으로 남게 되고 또 책을 보는 것도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열심히 그것을 하시면 20대는 그것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또 최수은 교수님과 함께 촬영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이 이제 문화 콘텐츠 강의를 할 때 미장센 분석을 또 기가 막히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진짜. 또 화연 영화 혹시 분석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너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화면으로 스크린으로 틀어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같이 그 카메라 앵글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때도 기생충을 했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특집 코너가 이 문화 콘텐츠 수업에서 저희가 그 경험했던 것을 이 예비 저희의 재학생, 입시생분들에게도 한번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재현해보는 건데요. 교수님이 애정하시는 왕가희 감독의 영화 아비정전을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